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한 주간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희 오늘 방송 녹화일이 3월 25일입니다. 25일 기준 저번 주 19일부터 일주일 정도 가량의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25일 기준 비트코인 흐름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하지만 미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에 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세부 내용은 유예가 됐고 월가는 이를 실제 관세보단 협상 카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은 하락을 했고요. 이 리스크 자산 선호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8만 5천 달러를 돌파한 뒤 한때 8만 8천 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솔라나, 도지코인, 아발란체 등 주요 알트코인 등도 함께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오늘 한때 8만 8천 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8만 8천 달러 선 돌파는 이달 7일 이후 처음 보는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도 4.57%가 상승한 2,077.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XRP는 1.26% 올라 개당 2.44달러에서 거래를 기록했고요. 솔라나는 6.81% 급등한 140.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52% 상승한 1억 2,886만 7천 원을 기록했고요. 빗썸에서는 0.68% 하락한 1억 2,885만 4천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더리움은 0.23% 내린 306만 2천 원, XRP는 0.93% 하락한 3,608원에 거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4년간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관세 효과라면서 이 관세를 활용한 투자 유치 전략의 성과를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루이지애나의 대규모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고요. 이 지역 주지사도 참석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이 실질적 관세보다 압박을 통한 협상 수단임을 부각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스티븐 미란 전 백악관 경제자문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더 큰 타격을 입는다면서 현대차 사례는 관세 압박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존 은행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중심 금융 시스템과 충돌도 불가피한 전망인데요.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원화 기반보다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더 실용적이라며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3월 들어 세 번째로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동을 했습니다. 이 채권자 상환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 인텔리전스는 25일 마운트곡스가 총 11,501 비트코인을 두 지갑으로 나눠서 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93 비트코인은 마운트곡스 콜드 월렛으로 또 나머지 16,008 비트코인은 변경용 지갑으로 각자 전송이 됐는데요. 마운트곡스는 지난 3월 6일과 3월 11일에도 각각 12,000 비트코인, 11,833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바 있습니다. 이날 이체까지 합치면 3월 한 달 동안 총 43,334 비트코인이 움직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분석 플랫폼 스팟 온체인은 마운트곡스가 앞서 이동시킨 비트코인 일부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로 내보냈다고 전달했는데요. 893 비트코인 역시 곧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마운트곡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3만 5천 개,
가치는 약 31억 달러 수준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이동이 채권자 상환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비트코인 거래량의 70에서 80%를 처리하던 최대 거래소 마운트 곡수는 해킹으로 85만 비트코인을 잃으면서 파산을 했었습니다. 이후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파산 관리인을 임명해 자산을 회수하고 채권자의 상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환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파산 관리인은 지난해 10월에 여전히 많은 채권자가 상환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상환 기한을 올해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을 했었었죠. 이후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이 열렸었는데요. 그러나 두 중요한 이벤트는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에 의해서 더욱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크립토 서밋 개최 전 행정명령의 서명을 완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 내에 관련 행정명령에 도장을 찍을 거라는 약속을 지키긴 했습니다. 이 크립토 서밋에서 제시된 가상자산 전략의 방향성은 행정명령과 맥락을 같이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압수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매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재무부 상무부는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권한이 있다. 세 번째는 압수한 비트코인의 디지털 자산도 비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번은 대부분 예상했던 부분이고 중요한 건 2번과 3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식이라는 표현에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이 몰수된 비트코인을 재활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수입하는 등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미 재무부와 상무부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 즉 알트코인이 비축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언급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및 가상자산 수석보좌관인 데이비드 섹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시가총액 상위권인 알트코인을 예시로 든 것이라고 첨언했는데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리머스 상원의원은 금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섹스는 이 역시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 안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펼친 가상자산과의 전쟁을 끝내겠다며 초크포인트 2.0 작전의 종료를 선포를 했었습니다. 의회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금융 부문에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큰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8월 휴회 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막대한 부채와 더불어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하려고 해도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채권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늘리면서 부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있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과 크립토 서밋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토대를 만들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통화감독청, 증권거래위원회 등 미국의 주요 금융감독 기관들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는 모습입니다. OCC, 이 통화감독청은 은행이 자산 보관과 같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SEC는 그동안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소송을 대부분 취하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알트코인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번 대세 상승장은 과거 대세 상승장과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자본이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 묶이게 되고 월등하게 많은 알트코인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과거처럼 모든 알트코인이 우후죽순 펌핑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번 대세 상승장을 내러티브가 분명한 알트코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선정한 코인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도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내러티브 중심에는 미국이 있죠. 미국 내러티브,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가 전략적 비축금으로 포함할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만족하는 알트코인은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더리움, XRP, 솔라나의 주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0일 가상자산 매체 블록웍스가 연 블록웍스 디지털 에셋 서밋 2025 뉴욕 행사 화상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당선 이후 가상자산 행사에서 연설한 건 처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 최초의 백악관 디지털 자산 회담을 열어 대화를 나눴고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 자산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지난 행정부가 벌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전쟁을 끝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덧붙여서 연방의회에 스테이블 코인과 시장 구조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규제가 갖춰지면 크고 작은 기관들이 투자하고 혁신이 이뤄질 것이고 그 규모는 아주 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날 연설을 마쳤습니다. 네, 폴 브루디 EY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는 이더리움이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과 가치자산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1일 디파이언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처럼 희소한 자산이자 초고성장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는 기대는 과도하다고 말했는데요. 브로디는 이더리움의 진정한 강점은 탈중앙형 컴퓨팅 시스템과 같은 기업과 금융 앱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운영체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자산 가치 상승보다는 활용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2015년부터 EY에서 블록체인 전략을 이끄는 브로디는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꾸준하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기업 이더리움 연합도 이더리움 생태계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브로디는 미국의 규제 변화가 디파이와 전통 금융 간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디파이와 은행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서비스가 거의 구별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주목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보관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이 됩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1:1 자산 담보, 발행자 라이선스,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규정하는데요. 브로디는 이 법안은 전통 은행이 암호화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디파이도 전통 금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로디는 기업이 자체적인 레이어 2를 구축하는 시도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100% 실패했고 기업 전용 L2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는 공개된 인프라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진짜 가치는 스마트 계약과 디지털 자산을 여러 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각 기업이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로디는 공공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레이어 2 솔루션을 통해 기업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더리움의 미래는 자산이 아닌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이 있다고 브로디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자산이고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라면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트랜잭션 수수료, 스테이킹 수익 등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블록 공간 공급은 1000배는 늘었지만 수요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눌리고 있다면서 이더리움이 사운드 머니로 자리 잡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로디는 이더리움을 기술 표준에 비유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모바일 운영체제 점유율 90%, 윈도우가 PC 점유율 90%인 것처럼
이더리움도 결국 블록체인 컴퓨팅 플랫폼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가치가 계속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 관련 기사들로 향후 전망과 소식 등을 짚어봤는데요. 이번 기사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ETF 출시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크립토닷컴과 협력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ETF를 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루스 소셜 등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5년 트루트 FI 브랜드를 통해서 미국 중심의 ETF와 별도 운용 계좌 상품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해당 ETF는 비트코인, 크로노스, 기타 암호화폐 등을 포함하며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등 국제 시장에서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크립토닷컴과 협력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ETF 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루스 소셜 등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5년 트루트 FI 브랜드를 통해서 미국 중심의 ETF와 별도 운용 계좌 상품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해당 ETF는 비트코인, 크로노스, 기타 암호화폐 등을 포함하며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등 국제 시장에서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크립토닷컴의 미국 중개법인 포리스 캐피탈을 통해 제공될 이 상품은 트럼프 미디어가 자체 자금으로 최대 2억 5천만 달러까지 투자할 예정이고요. 자산 수탁은 찰스 슈왑이 맡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CEO 데빈 누네스는 혁신적인 암호화폐 벤처와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투자자들이 자신의 원칙에 부합하는 옵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립토닷컴의 공동 창립자 겸 CEO 크리스 마르자렉은 세계 1억 4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ETF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충성도 높은 브랜드 기반의 새로운 투자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 엘리어노 테릿 기자는 트럼프 미디어와 크립토닷컴의 협약 소식을 X에 공유하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 중에서 빗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빗썸이 3월 24일부터 원화 입출금 은행이 KB국민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원화 입출금 은행은 그 전날까지는 NH농협은행이었는데요. 빗썸은 3월 24일부터 우리 거래소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KB국민은행 입출금 계좌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NH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한 원화 입출금, 원화 마켓 거래 등은 제한된다고 했는데요. 또 계좌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고객 확인이 돼 있는 고객은 보유 원화 자산을 은행 계좌로 당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에 대해선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 타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빗썸 라운지 강남점에 KB국민은행 계좌 개설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24시간 거래 구조, 거래소 간 간격 차이, 유동성 분산 등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 법인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규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래소가 단일돼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연중 무휴로 변경되면서 거래소마다 가격이 상이합니다. 이처럼 거래 구조와 운영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는 동일한 방식의 제도 적용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전통 주식시장은 중앙화된 단일 거래소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마다 가격과 유동성이 다르다면서 이 같은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인 거래를 특정 거래소에 집중시키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삼성전자 주식은 NH투자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한국투자증권 홈 트레이딩 시스템 등 어떤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같은 시점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체결이 되는데요.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시간에도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여러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각 거래소에서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구조에서 특정 거래소의 법인의 대량 매수나 매도 주문이 쏠리면 해당 거래소 내 가격이 급격히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전체 시장 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업계는 장외거래 인프라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장외거래 OTC는 대규모 거래를 거래소 밖에서 체결해서 시장 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 프라임, 제미나이, 크라켄 등이 기관용 OTC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운용하는 블랙록 등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거래 시 대부분 OTC 마켓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장내 체결은 드문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다는 KB국민은행, 해치랩스, 해시드가 설립한 커스터디 기업인데요. 이 OTC는 국내에서도 한때 일부 업체가 서비스를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업계는 제도 정비가 뒷받침되면 OTC 인프라가 법인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 커스터디 기업 K닥의 김민수 대표는 OTC가 허용된다면 수탁사가 에스크로와 세틀먼트 역할을 수행해서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OTC를 통해 B 기업으로 비트코인 100개를 매입하는 경우 먼저 커스터디 기업이 B 기업의 비트코인 100개를 중간에 에스크로 형태로 보관하는 겁니다. 이후 A 기업이 해당 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면 커스터디 기업이 조건 충족을 확인하고 비트코인 물량을 A 기업으로 이전하는 식인데요. 이처럼 수탁기관이 거래 중간에서 자산과 자금을 안전하게 매개해서 이 상대방 간의 신뢰 문제를 줄이고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계가 병행돼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통 주식시장에서 블록딜은 보통 정규 거래 시간 외에 기관 투자자 간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대량 체결되는 방식인데요. 시장 가격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되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분할 매매처럼 거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눠 체결하거나 거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일괄 처리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방식이 제도적으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들도 제도 변화에 맞춰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도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수령 및 처분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시장 안정성과 거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체계 마련이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